R은 로 A분의 L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을 구합니다. 이게 이제 저항에 관련된 오음의 법칙과 또는 오음의 법칙이라고 해도 되는데 저항식이죠. 이때 이 로가 비저항이죠. 로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L분의 A 곱하기 여러분들이 구한 저항값. 이 저항은 실제 이제 회로에서 구한 저항값이고, 이 로는 단위를 보면 이게 저항의 단위가 ohm이죠. 그리고 L분의 A니까 이게 미터가 돼요. 그렇죠? 미터분의 미터의 제곱이 돼서. 그래서 이 비저항의 단위는 ohm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 조금 나와 있지? ohm미터. 그죠? 그래서 뜻은 길이가 1m이고 단면의 넓이가 1m인 물질의 저항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을 다 1m 제곱이라고 했을 때 저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들 사이의 저항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저항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값이 나오겠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두었을 때 이 물질의 저항이 얼마냐? 면적이 특히 1m 제곱이고 길이가 1m일 때의 그 저항을 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비저항이라고 합니다. 비저항. 비저항은 물질마다 다 다른 값이죠.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구한 이 구리의 저항을 이렇게 저항 값을 보고 면적, 넓이, 단면적, 그리고 길이 다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서 이 식에서 비저항을 계산한 다음에 구리의 비저항이 약 1.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5m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사용한 금속 치료가 구리니까 이게 구리의 비저항하고 같으면 실험이 잘 된 거고, 다르면 뭔가 이제 오차가 있거나 실험상에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였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판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스톤 브릿지라고 하는 것도 여기 어딘가 나올 거예요. 피스톤 브릿지가 나올 텐데, 그건 회로에서 전류 전압 사이 관계를 구할 때, 근데 여러분들은 전기 회로를 아마 또 공부하죠, 그렇죠? 전기 회로를 공부해야 되니까 피스톤 브릿지 회로를 회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브릿지 회로가 저항만을 쓰는 이 회로를 그냥 브릿지 회로, 피스톤 브릿지라고 하고, 여기에 다른 소자를 넣어서 또 다른 특징을 측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지난주 했던 것부터 계속 이어서 나가면 축전기를 다시 공부하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또 나오니까 복습이 같이 될 겁니다. 보도록 하죠. 17-7절 전기 용량. 전기 용량은 기호로 C를 써요. 그렇죠? C를 쓰고 단위로는 페럿 F를 씁니다. 앞에 있는 건 기호고 뒤에 있는 건 단위죠. 여러 가지 물리량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단위가 얼마인지, 그리고 기호는 뭐였는지 자꾸 헷갈려요. 나중에 이게 자주 안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안 되고 매일매일 봐야 돼. 축전기라고 하는데 이 장치를 축전기라고 하는 거야. 장치, 물리적인 실제 보이는 이 장치죠. 얘가 축전기예요. 이것들이. 근데 전기를 하는 사람들은 축전기라는 말 대신에 콘덴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축전기, 오히려 콘덴서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이건 우리말이고 이건 영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러려면 카패시터라고 얘기하지, 그렇지? 콘덴서라고 하는 이유는 축전기는 전하를 축적시켜 놓는다고 그랬잖아. 그 압력을 가해서 이걸 콘덴싱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전하 축적 장치. 그래서 그 역할에서 보면 이제 콘덴서라는 말을 쓰는 거고, 전하를 놓는 그릇이기 때문에 커패시터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우리말로 축전기, 커패시터, 콘덴서. 다른 말은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용량기라고 합니다. 용량기. 간혹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용량이 전기 용량이잖아. 전기 용량 기기다 이런 얘기예요. 전기 용량 기기. 잘은 안 쓰지만, 그래서 축전기와 콘덴서를 가장 많이 씁니다. 용어로.
자, 모양이 평평한 두 개의 금속판으로 만들면 평행판 축전기가 되고, 그래서 이 축전기의 용량을 보는 공식은 이 공식이에요. Q는 CV 또는 C는 V분의 Q가 되겠죠. V분의 Q. 즉 1V 전압으로 1V 가할 때 몇 쿨롱의 전하가 축전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1쿨롱의 전하가 쌓인다. 금속에. 그러면 이게 1페럿입니다. 1페럿. 이 그릇의 용량이. 쿨롱 퍼 볼트죠. 쿨롱 퍼 볼트. 17, 18씩에 나와 있고, 이 1페럿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예요.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이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요즘에는 이제 물통 같은 거 잘 안 갖고 다니고 조그만 텀블러 집에서 이제 시원한 물 가지고 여름에 이렇게 나온다면 그것도 이제 귀찮아서 이제 나와서 되게 그냥 물 사 마시죠. 편의점에서. 근데 가지고 다닌다면 물통의 용량이 물병에 들어있는 작은 생수병의 물의 용량이 얼마예요? 생수병의 용량이 500 단위가 뭐야? 500? 500ml 그죠? 500cc 또는 500ml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들고 다닐 만한 그릇의 용량은 0.5리터 정도 돼요. 그죠? 근데 이 1페럿의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냐면 물통을 목욕물 정도 되는 목욕탕 6조 되는 정도의 물을 내가 들고 다니는 거야, 마시려고. 말도 안 되잖아, 그치?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실용적이지 않은 용량이야. 너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이런 용량을 가진 건 거의 없어요. 단일 축전기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만들려면 이 면적을 엄청나게 넓게 만들어야 돼. 운동장만하게 만들어야 이 용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페럿이나 운동장까지는 좀 과장이 심했고 강의실 정도. 1피코페럿, 1마이크로페럿, 1나노페럿 이런 용량을 주로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봤던 실제 이제 전자 제품에 들어가 있는 소자로 쓰이는 이런 축전기는 이렇게 아주 작은 거 있죠. 오른쪽 끝에 작은 거. 이게 피코페럿이에요. 피코페럿. 1피코페럿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용량이고, 이 정도 돼야 뭐 수백 마이크로페럿. 여기 보면 470 마이크로페럿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옆에 가보니까 여기는 용량이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이런 것도 피코페럿입니다. 수백, 커봐야 1000 마이크로. 1mF 정도 되겠죠. 그런 게 1000개 있어야 1페럿이 되는 건데. 그리고 여기 전압도 잘 보면 전압도 써져 있어요. 25V. 그죠? 이건 25V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25V 이런 거 쓸 수 있죠. 25V보다 더 큰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큰 용량 이렇게 그리면 또 이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니까 볼까요? 인가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쓸 거야 다. 큰 대용량 축전기, 그냥 축전기 이렇게 큰 게 있습니다. 주먹 팔뚝만한 거예요, 팔뚝. 근데 450V죠. 이런 것들은 450V면 만지면 죽어요. 감전돼서 사람이. 실제로 이 축전기 때문에 전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 사고 나서 죽는 사람 되게 많아.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기 사고의 가장 많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 사소한 사고 같은데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 뭐 팔이 잘린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손가락이 끊어진다거나 뭐 이렇게 돼요. 요 크기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실제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를 텐데, 내려가 보면 사람이 쓰는 장착되어 있는 걸 보면 이 실사용 사용하면 나올까?
안 나오네. 이렇게 작은 수백 마이크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기판에 들어가는데 아주 큰 거는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 장치 안에, 장치 옆에. 그래서 매우 위험한 그런 장치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한 크기가 이런 것도 있어요. 요만한 거. 한 수백 볼트, 100볼트, 200볼트짜리 이런 거. 이런 것도 전선이 두 개 이렇게 전극이 나와 있잖아. 충전되어 있는지 모르고 착 만졌다가 역시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죠? 예. 방전을 해야죠. 방전을 시켜놓고 만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너무 마음대로 잘 안 움직여주네. 축전기를 어디에 쓰냐? 축전기를 쓰는 용도는 이렇게 대표적인 용도가 나오죠. 네, 카메라 플래시 같은 거, 그죠? 카메라 플래시를 배터리 한 두세 개 또는 뭐 용량이 큰 거 한 4개, 뭐 8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1.5V 정도 배터리가. 이렇게 놓고 쓰면 배터리 4개 썼다면 1.5 4개 쓰면 많아봐야 6V잖아. 그죠? 근데 플래시의 밝기는 순간 밝기는 엄청나죠. 잠깐 번쩍하고 어두워지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런 작은 플래시의 밝기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매우 밝습니다. 매우 밝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그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사진을 찍는 거야. 이 플래시가 터지는 시간은 뭐 길어봐야 수백 미리초 정도가 밖에 안 됩니다. 0.1초, 길어봐야 0.1초. 그럼 그때 그 빛이 밝혀지는 그 순간에 사진을 탁 찍는 거지. 셔터가 그때 열려갖고 사진을 찍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미리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열어놓든가. 오랜 시간 동안 열어놓고 어차피 빛이 짧은 시간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 가장 밝을 때만 필름을 감광시키거나 이미지 센서를 감광시키면 되는데 6V 가지고는 밝은 빛을 만들 수 없어요. 6V 가지고는. 그럼 이 카메라 플래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축전기에 6V의 전압을 축전시키는 게 아니라 높은 전압으로 이거 전압을 바꿔요. 발전소에서 만든 전압이 전봇대 이런 철탑에서는 수만 볼트, 수십만 볼트가 되고 집으로 다시 오면 220볼트가 되는 것처럼 전압을 바꿉니다. 이 안에는 전압을 바꿔주는 장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변압기가 들어있어요. 변압기. 이 변압기로 전압을 100볼트나 뭐 이렇게 아니면 몇십 볼트로 전압을 올려줘요. 그러면서 축전기를 충전하는 겁니다. 축전기가 예를 들어 100볼트로 충전이 되면 그 100볼트의 전압으로 방전이 되겠지. 그렇죠? 그런데 실제 배터리처럼 오랜 시간 전류를 흘려주는 게 아니라 축전기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전하가 흘러가고 다 나가는 거지. 마치 여러분들이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고 바늘로 톡 찌르면 어때요? 바람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잠깐 시간 탕 터지고 말잖아. 그렇지? 그렇게 작은 전하지만 높은 전압으로, 작은 전하량이지만 높은 전압으로 충전을 해놓고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밝혀주는 이런 역할을 카메라 플래시가 하게 됩니다. 플래시 좋은 거는 카메라보다 더 비싸요. 이거 한 얼마 정도 할 것 같아 이거? 그 상품명 이거 다 나와 있 모델명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거 뭐 뭔지 모르지만 비싼 건 플래시가 100만 원, 뭐 200만 원이 됩니다. 비싼 건 엄청나게 이제 밝아야 되고 여러 번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이 안에 들어있는 전자회로가 되게 정교해서 그런 고장이 잘 안 난다거나 램프도 좋아야겠죠. 그리고 전자 신호를 가지고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플래시가 100분의 1초, 200분의 1초 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카메라하고 연동을 시켜야 되잖아. 카메라 그 셔터를 여는 시간하고 불이 반짝이는 그 시간을 딱 맞춰줘야지만 사진이 찍힙니다. 플래시가 그 셔터가 열렸는데 플래시는 엉뚱한 시간에 플래시가 터지면 안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짧은 시간으로
맞춰줄 수 있으면 기능이 좀 좋은 그런 프레쉬가 돼요. 잘은 모르지만 사전에서 잘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비싸냐고 물어보면 좋아서 비싸죠. 그냥 업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쭉 보면 이렇게 다 사양들이 다 달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축전기의 용량, 전기 용량에서 용량 C를 보면 C가 이렇게 V분의 Q, 요거는 이제 Q, C, V 사이의 관계예요. 관계식. Q는 C, V 사이의 관계식. 이 관계를 설명할 때 이제 많이 설명한 게 이제 공기 탱크, 지난번에도 아마 설명했지만 공기 탱크의 크기가 용량에 해당하는 거고, 용량 C에 해당하는 거고, 몇 리터냐, 물통의 용량이 전기 용량 C에 해당하는 거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양이 물의 양 또는 뭐 전하의 양이 얼마냐, 그게 바로 이제 Q가 되는 거고, 얼마나 많은 압력으로, 큰 압력으로 집어넣을 건지, 이게 V가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정해져 있는 건 C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릇을 만들면 용량이 어떤 용량이 되겠죠. 물통의 용량이 그 용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C는 고정, V를 증가시키면 들어가는 양이 같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셋 사이의 관계가 Q는 C, V라는 거예요. 관계. 그럼 이 용량을 어떤 용량의 그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17-19번식입니다. 그릇을 만들려면 이 그릇은 전기 용량 그릇은 금속판으로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가장 이제 쉬운 용량 계산하는 쉬운 방법, 금속판 2장이 평행판 축전기가 되죠. 그때 이것들의 면적, 넓이, 그리고 둘 사이의 간격, 요거에 의해서 용량이 결정되고 요 사이에 어떤 물질이 채워져 있는가, 그 물질의 전기적 특징이 입실론, 즉 유전율이 됩니다. 유전율. 요거에 의해서 용량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피 A 곱하기 D가 아니라 D분의 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수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D분의 A가 되고 입실론만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D가 작을수록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오히려 간격이 좁아질수록, 이 틈이 좁아질수록 용량이 커지는, 특이하죠. 특이한데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쪽에 양전화 놓고 한쪽에 음전화 놓을 거잖아요. 배터리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그런데 얘네들이 가까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기겠죠. 끌어당기는 힘이 커질 테니까 더 많은 전하를 더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 안에.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더 끌어당길 테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더 끌어당길 테니까 이 주변에 있을 전하들이 이 금속판에 막 모여든다고. 그래서 가까울수록, D가 작을수록 용량이 커지는 건 당연한 원리가 됩니다. 면적은 커야 되겠죠. 그래야 전하들이 많이 모일 테니까. 그리고 이 안에 어떤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의 전기적인 특징이 이 안에 전하들이 금속판에 많이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 비례 개수가 여기서 또 입실론이 돼요. 유전율이 됩니다. 그래서 비례상수 입실론은 판 사이에 유전체의 유전율 그랬는데, 유전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쉬운 말로 바꿔주면 부도체입니다. 부도체. 당연히 여기 전기가 흐르면 안 되겠죠. 두 금속판 사이에 전기가 흐르지 않아야 되니까 이 안에는 이렇게 어떤 부도체, 절연체 또는 유전체 다 같은 말입니다. 부도체, 절연체, 유전체.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를 하는 사람들은 유전체라고 하고, 물질을 연구, 그냥 물질의 모든 특징을 연구할 때 물질의 특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절연체, 전기적으로 전기가 안 흐르니까. 그런데 내가 전기를 좀 전공한다 그러면 전기의 특징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유전율의 특징을 나타낼 때는 유전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공부했던 거니까 넘어가는데,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 A번이죠. 에너지를 저장해서 에너지를 이제 한 번에 쓰려고 하는 거지. 풍선에 바람 넣고 나오는 바람으로 뭐 프로펠러를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빛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이런 형태로 쓰는 거고, B번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옛날 이제 뭐 기계식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두 장의 금속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금속판 사이에 용수철 같은 게 있어서, 물론 이제 절연체 용수철이겠죠. 용수철 같은 게 있다면 어떤 특정한 높이만큼 유지되겠지. 근데 힘을 꽉 줘서 얘를 눌러주면 간격이 변합니다. 간격이 변하면
용량이 변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이 확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압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 전압을 측정해서 이게 눌려졌는지 안 눌려졌는지를 신호를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전하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용량이 어느 정도 큰지 작은지, 이걸 가지고 0인지 1인지 이걸 판별하면 메모리가 되는 거고,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하면 기계적으로 어떤 신호를 낼 수 있는 거죠. 이제 메모리적인 형태로 쓸 수 있고, 이것도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가 되는 거지. 전기 자동차의 바퀴 구동 시스템인데,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가 바퀴에 달린 모터를 구동시켜 움직인다 그랬는데, 모터를 처음 움직이게 하는 모터는 전기를 끄면 꺼져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모터를 어떻게 움직일 거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스위치만 전압만 가해주면 모터가 돌아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단순한 모터는 그런데 좀 복잡한 모터들이 있어. 어떤 모터들은 전기를 흘린다고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적당한 축전기를 연결해 줘야지만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런 축전기에 의해서 구동이 되는 모터가 있습니다. 많은 모터들이 그런 형태의 모터를 쓰는데, 그래서 축전기에 의해서 처음 움직임을 줘야 돌아가는 거야. 마치 그런 거죠. 커다란 물레방아가 있는데, 이 물레방아에 물을 붓는다고 해서, 물이 흐른다고 해서 이렇게 무거운 물레방아가 바로 돌아가지 못하죠. 너무 무거우니까, 지 몸 자체가 무거우니까 물을 조금 흘린다고 해서 막 돌아가진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느 정도 세게 한번 탁 밀어줘야 돼. 그러면 일단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작은 힘을 줘도 잘 돌아가지. 맨 처음에 얘를 움직이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힘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A번에 이 배터리처럼 짧은 순간에 갑자기 큰, 아니면 적당한, 그 모터에 적당한 용량을 가진 축전기를 연결해 줘야지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어쨌든 전기 자동차에 쓰이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축전기가 많이 또 적당한 축전기 용량을 써줘야 돼요. 7-8 보시면 공기로 채워진 축전기 그랬는데, 이 축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축전기. 평행판 축전기 사이에 그냥 공기가 있는 거죠. 공기. 아무것도 없는 공기만 있는 축전기예요. 그러면 용량을, 여기 C는 공기의 유전율이죠. 이게 공기의 유전율 입실론 곱하기 2분의 면적 A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이 단위 조심해서 다 바꿔주면 돼요. 단위 조심해서. 그러면 53 피코,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는 얘기죠. 피코는 12승 페럿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제곱. 여기는 53 피코 페럿 곱하기, 그럼 12V 이런 용량으로 축전기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12V 가하면 자동차 배터리가 12V잖아요. 그러면 몇 쿨롱의 전하가 들어가겠는가? 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쿨롱의 전하가 그 금속판, 한쪽에는 양전하, 한쪽에는 음전하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때 그 금속판 사이 전기장은 V는 ED 가지고 구합니다. 이거 레드 그랬었죠. 안 써먹을 것 같은데 바로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장은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전하 말고 둘 사이 간격 아니까 이렇게 전기장이 구해집니다. 단위는 볼트 퍼 미터로. 예제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유전체에 의해서 전기 용량이 변할 수 있죠. 이미 금속판은 준비가 돼 있어요. 면적 그리고 간격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어.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물질이 뭐냐, 이 채우고 있는 물질에 의해서 전기 용량이 바뀔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똑같은 전압을 가해 주었을 때 전하량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 사이에 어떤 매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전하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전하가 조금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식이잖아요. 이거. 평행판 축전기 전기 용량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처음 만들 때 이런 간격, 이런 면적으로 어떤 물질을 채워줄까 이렇게 해서 만든다고. C가 결정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 어떤 매질이든지 그 유전율을 가질 텐데, 진공의 유전율에 비해서 이게 K가 몇 배냐,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K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 문자 카파가 되겠죠. 카파. 이 카파를 유전상수라고 합니다. 유전상수. 그 비례상수죠. 비례. 진공에 비해서 유전율이 몇 배인지를 유전상수라고 하고 이거 전체를 그냥 유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전율은 진공의 유전율 곱하기 유전상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매질의 어떤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그 속에 진공을 채웠을 때, 즉 아무것도 없을 때의 전기 용량의 유전상수 배가 되겠죠. 뒤에 있는 요거 입실론 제로 곱하기 t분의 a는 진공일 때의 유전율이 되는 겁니다. 채우고 있는 물질이 진공일 때에, 즉 물질이 없을 때 전기 용량도 그렇게 이제 그 비율대로 유전상수 비율대로 용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공식 하나 갖고 너무 오래 했어요. 가는데 그럼 왜 매질을 넣으면 매질이 있으면 왜 전기 용량이 달라지는지 첫 번째 그림은 이걸 이제 요 밑에 이 글씨를 잘 봐야 돼요. 두 판 전하에 의해 이 두 판의 전하는 A번, B번, C번 다 QQQ죠. 그래서 이거는 미리 이렇게 충전을 해 놓은 거야. 미리 배터리 연결해서 축전기에 전하를 넣었습니다. 그럼 왼쪽에 플러스 Q 들어가고 오른쪽에 마이너스 Q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스위치를 열어요. 즉 배터리를 제거하거나 뭐 이걸 다 없앤 거지. 없앤 그림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에요. 충전을 이미 해놓고 충전을 해놓고 마개를 닫아버린 거야. 배터리를 치워버린 거야. 그러면 금속판 두 장만 덩그러니 공간에 있겠지. 아무것도 없고, 그죠? 왼쪽에는 플러스 Q,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Q의 전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매질을 갖다 이렇게 갖다 넣었어요. 사이에 쏙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매질은 이제 분자일 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분자 안에. 네, 중성이긴 하지만. 근데 이 안에 전기장이, 이 사이의 전기장이 오른쪽 방향으로 E0라는 전기장이 있잖아요. 그럼 이 물질들은 전기장 속에 들어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음전하는 왼쪽으로 힘을 받아서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양전하는 전기장 방향대로 오른쪽으로 좀 가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분자를 벗어나지 못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양전하가 그래도 오른쪽에 있는 형태가 되고 음전하가 왼쪽에 있는 형태가 되잖아. 안에서 자리 바꿈을 지네들끼리 하긴 하지만 분자 내에서 이게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얼마 안 되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작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쌓이는 전하들에 육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보다 더 많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본래 전기장이 E0였잖아. 본래 이 전기장이 E0였는데 이 안에 이 오른쪽에 있는 양전하와 왼쪽에 있는 음전하에 의해서 내부 전기장이 왼쪽으로 만들어지죠. 그죠? 오른쪽에 양전하, 왼쪽에 음전하가 있는데, 그래서 본래 있던 이 E0의 반대 방향으로 어떤 전하가 물질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질 속에서의 실제 전기장은 본래 E0보다 줄어들게 되겠지. 그럼 전기장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전체 용량을 보세요. 이 물질 속에서 용량을 보면 왼쪽에 플러스 Q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유도된 음전하도 조금 있잖아. 그러니까 전하량이 전체적으로 왼쪽에 줄어든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오른쪽에도 본래 마이너스 Q에 양전하가 조금 더 생겼으니까 음전하량이 줄어든 형태가 됩니다. 이거를 여기 마지막 그림이 있는데 이걸 보자면 C는 입실론 곱하기 2분의 A가 되는데, 원래 진공일 때는 입실론 제로라는 유전율을 갖지만 어떤 물질을 채워놓으면 여기 합파가 곱해집니다. 1보다 커요. 용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용량이 C0보다 증가한 합파의 용량 이렇게 되겠죠. 카파 배율만큼 용량은 증가합니다. 용량이 증가하는데 Q는 CV식에서 이 식을 봐야 되고 이 그림이 쉽지 않은 그림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V는 ED라는 공식을 같이 보세요.
V는 ED를 보는데 이 식 첫 번째 이 식을 보면 D는 변함이 없지. 간격은 그죠? 금속판 사이의 간격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전기장이 지금 줄어들잖아. 본래 전기장보다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기장이 만들어져서 이 전기장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럼 전압은 어떻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금속판 사이의 전압을 재보면 원래 전압보다 전압이 증가하게 돼요. 그럼 전압이 증가했죠? 그죠? 전하량은 어때요? 전하량은 실제 전하량은 그대로잖아. 그럼 용량은 감소한 것처럼 보이죠? 뭔가 잘못됐다, 그치?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용량이 증가한 거죠, 용량. 다시 한번. 용량이 증가한 거고 V가 증가했죠. Q도 증가해야겠지. 이 식을 보려면 헷갈렸네. 이 식을 보려면 배터리를 연결해야 돼요. 배터리를. 지금은 배터리가 이 ABC 그림이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Q가 항상 일정한 거죠. Q가 일정한데 Q는 일정한데 CV에서 C가 증가하면 V가 감소하고. 내가 잘못 얘기했죠, 이게. 앞에서 얘기를 잘못했구나. 요게 V가 감소해야죠. D가 일정한데 전기장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잖아. V도 줄어들어야지. 오른쪽 왼쪽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Q는 그대로잖아. 지금 이 그림은 ABC의 그림이. Q는 그대로. 그런데 V가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C가 증가한 게 맞게 되는 거죠. 화살표 내가 잘못 그려놨고. 이런 그림이 있고, 그런데 가끔 이걸 이렇게 비교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똑같은 축전기 3개를 그려놓고 이번에는 전압을 연결해요. 전원을 연결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그림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연습 문제에도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진공이에요. 그럼 C0의 용량을 갖겠죠. 전원의 전압이 V가 됩니다. 그럼 전하량은 얼만큼 쌓여요? Q0가 C0 V만큼의 전하량이 축전기에 쌓이겠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전원을 연결하는데 유전체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용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지. 용량이 카파 C0로 용량이 증가합니다. 유전 상수만큼. 그런데 지금 이 배터리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이 지금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Q를 구해보면 Q는 CV가 되는데 V는 안 변한다고 그랬어요. 용량이 증가했죠. 그렇죠? 유전체를 집어넣으면 용량이 증가하잖아. 그럼 전하량은 어떻게 돼?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하량이 Q0였는데 여기 전하량은 CV로 용량이 증가했으니까 전하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전하량은 변해요. 이 경우에는. 근데 위의 그림은 전하량 기준에서 보는 거죠. 이제 배터리를 제거했기 때문에 전하가 어디가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금속판 축전기에 있는 전하량은 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어떻게 비교를 하더라도 C는 카파 C0, 즉 유전 상수만큼 전기 용량이 증가한다. 그거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 여러 가지 물질의 유전 상수가 나와 있어요. 1-2번에 예를 들어서 진공은 1이죠. 진공 그 자체니까 진공의 유전 상수는 1. 근데 공기는
진공하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0.0006 정도 돼요. 0.0006 변화가 없고. 그런데 이제 종이 같은 경우, 나일론 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절연체, 또 나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3, 4 정도 되죠. 유리 해봐야 5 정도, 6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근데 물은 갑자기 물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커져요. 그죠? 급 증가하죠. 급 증가. 그런데 이제 이 물 말고 더 큰 거, 뭐 이건 이제 실험실에서 만든 거거나 뭐 이런 거예요. 스트론튬 티탄산염, 그죠? 염화 스트론튬 티탄산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233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물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걸 좀 크게 만들려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똑같은 크기의 금속판인데 어떤 금속판은 용량이 1인데 여기에 물질을 잘 채워놓으면 용량이 뭘로 바뀌어? 1000으로 바뀌어요. 1000. 이렇게. 내가 500cc짜리 물병을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 갖고 나 혼자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이거 적당한 물질로 껍질을 잘 채우면 몇 명이서 먹을 수 있어요? 1000명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 형태야. 그러니까 마법이잖아, 마법. 그렇지? 마치 예수님처럼 물 한 병 가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눠 먹는 것처럼 마법을 부리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 이제 많이 연구하려고 그래. 전기 물질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이걸 고유전체라고 합니다. 고유전체. 유전율이 높은 고유전체. 그러면 아까 축전기 만들 때 축전기를 이런 크기를 만드는데 좀 만들어봐야 이게 100 마이크로페럿, 500 마이크로페럿 그랬는데 어떤 물질을 채우게 되면 용량이 갑자기 몇백 배, 몇천 배로 막 증가하는 거잖아. 그죠? 마법을 부릴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주의해서 볼 게 있는데 유전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유전 강도. 유전 강도는 단위가 뭐죠? 무슨 단위가? 아니, 그러니까 무슨 단위예요? 뭐의 단위? 전기장의 단위잖아. 전기장. 볼트 퍼 미터, 뉴턴 퍼 쿨롱. 같은 단위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강도는 세기, 물질이 견딜 수 있는, 축전기가 견딜 수 있는 전기장이 세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전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전압을 너무 큰 전압을 걸어. 아까 축전기 만들어 놓고 25V까지 쓸 수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 축전기에 써져 있다 그랬죠. 이 얘기는 이 축전기는 25V까지만 전압을 걸어라. 그 이상 전압을 걸면 어떻게 돼? 여기 물질이 채워져 있어서 전기가 안 흐르지만 이거보다 높은 전압이 걸면 전기가 이제 흘러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전기 안 흐르다 전기가 흐르면 어떻게 돼? 번개가 번쩍하잖아, 그렇지? 타버린다고. 이 물질이 타버려요. 아니면 금속이 뭐 금속의 전기가 탁 갑자기 튀면 뭐 작은 매끈한 표면이 기스가 생기잖아. 그죠? 흠이 나잖아. 우리말 써야 되는데, 그죠? 흠이 나서 본래 용량이 안 나와요. 아니면 아예 고장 나서 금속이 녹아서 높은 열에 의해서 금속이 녹아서 그냥 붙어버리든가 합선이 돼버리든가.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기장 한계, 견딜 수 있는 한계입니다. 종이는 이렇게 1600만 볼트 퍼 미터의 전기장을 견딜 수 있고, 공기 일반적인 우리 이제 마른 공기는 3 곱하기 10의 6승, 그래서 30만 볼트 퍼 밀리미터, 이걸 단위로 밀리미터로 바꾸면 3만 볼트 퍼 밀리미터까지 견딜 수 있어요. 3000이네, 3000. 아니면 3만 볼트 퍼 센티미터. 이게 단위를 해서 미터를 안 쓰고 다른 단위를 쓰면 이 앞에 있는 값이 막 바뀌니까 헷갈려. 그래서 300만 볼트 퍼 미터의 전기장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공기는. 근데 공기가 이제 마른 공기, 이건 기본적으로 건조한 공기인데 이제 습도가 이렇게 차 있으면 더 못 견뎌요. 그래서 이거에 한 5분의 1 정도만 되더라도 견딜 수 없는 전기장이 돼서 이 스파크가 생긴다고. 그게 번개잖아, 번개. 그죠? 번개 치는 이유가 뭐야? 지구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넓은 땅덩어리하고 땅판, 그죠? 지면하고
위에 있는 구름판하고, 구름은 양으로 전하가 양전하로 대전되어 있고, 그렇죠? 구름은 지구는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반대거나, 대개는 이제 반대예요, 반대.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대전되어 있다면, 이 사이에 전하가 있다면, 전하는 양전하가 있다면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음전하가 있다면 위로 이렇게 힘을 받을 거 아니야. 그죠? 전기가 흐르지 말아야 되는데, 뭐 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건물도 이렇게 뾰족하게 있으면, 이 뾰족한 곳으로 전하가 막 올라오겠지, 전자가. 위에 양전하 쪽으로 끌려갈 테니까, 그죠? 그럼 뾰족한 곳에 전하가 많이 모이게 되면 그 부분에 전기장이 급 증가합니다. 여기 양전하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 그럼 양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어때요? 균일하게 밖으로 퍼져나가는 방향이잖아. 밀도는 어디가 높아? 얘가 있는 데가 밀도가 높을 거 아니야. 선 사이 간격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렇죠? 멀리 가면 거리가 멀어지니까 전기장이 약해지잖아. 그래서 전하가 많이 모여있는 그 주변의 전기장이 갑자기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하가 여기 많이 모이면 이 주변의 전기장이 증가해서 이 공기가 견딜 수 없는 전기장이 되면 전하가 흘러가 버리는 거야.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자기 높은 전하가 이제 터져 버리는 거지. 그러면 번개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로 갈지 약한 데를 찾아가는 거 아니야.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지그재그는 지그재그. 그지?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면 그냥 전선처럼 그냥 쫙 일자의 번개는 없어요. 그죠? 번개가 이쪽으로 가다가 전하가 이쪽으로 내려오다가 이쪽에 또 전기가 잘 통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 또 내려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처럼 이렇게 전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뾰족한 전자가 흐른다면 뾰족한 데서부터 튀어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로. 근데 위쪽이 음전하라면 위에서 전자가 내려오겠지. 전자가 착착 내려와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양전하가 많은 뾰족한 곳으로 내려오겠죠. 나무에 번개가 치는 거고 건물 뾰족한 곳에 번개가 치는 겁니다. 거기에 전기장이 아주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을 테니까. 비 오는 날, 번개 치는 날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머리가 뾰족하잖아? 거기다 키까지 커? 그러면 번개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손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손끝에 이제 번개가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 평지가 별로 없잖아요. 이제 나무가 많고 산지가 많으니까 번개들이 이제 산에 많이 내려오게 되는데 땅덩어리 넓은 나라. 저기 중국의 남양쯔강 좀 밑에 이제 중국 남부 쪽에 가면 이 바닷가의 해변이 엄청 넓죠. 쫙 해변이잖아. 바닷가는 다 평지인데 당연히 평지인데 바닷가 옆에 이제 이 지면이 이렇게 있는데 지면도 거의 평지란 말이야. 물론 산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바닷가에 사람들이 비 오는데 많이 나간대. 거기는 더우니까 비가 오는데도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잖아. 예, 번개 맞아서 병원에 실려가거나 죽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씩 생겨요. 몇 명씩.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리고 비 오는 날 막 돌아다니고 더우니까 우리는 잘 안 돌아다니잖아요. 비가 와도, 그죠? 겨울에 그때 추우니까. 근데 여름에는 이제 번개 맞는 사람이 좀 생깁니다. 벼락 맞는 사람. 어디에서 많이 생기냐면 우리나라 사람 등산 좋아하죠. 산에 열심히 산에 가는 거야. 산에 갔는데 비가 와도 산에 가잖아. 번개가 쳐도 산에 가는데 마침 또 정상을 노리잖아,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가서 기분 좋다고 만세까지 부르다가 손끝엔 또 뭐도 있어? 등산 스틱까지 달려 있어요. 등산 스틱까지 하늘을 쫙 쳐들고 야호 소리 내다가 갑자기 번개치죠. 이 사람. 그러면 혼자만 죽으면 괜찮은데 주위에 여러 사람 같이 올라갔어. 빗물이 이렇게 고여 있을 거 아니야. 비가 왔을 테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전기가 다 흘러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기절하죠. 다. 그래서 이 벼락 이게 이제 낙뢰 사고가 난 곳에 가보면 사람이 한 명이 벼락 맞아서 죽어 있잖아. 꼭 주변을 꼭 살펴봐야 돼. 이 사람은 혼자 있을 리는 거의 없어요. 산에 가면 우리 사람 여럿이 같이 가잖아, 그렇죠? 3, 3, 5 짝을 지어서 등산을 하는데 가보면 한 반경 한 수십 미터 안에 여러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 산악 구조대 보면
번개 맞은 사람이 있다. 그럼 주변 100m를 다 샅샅이 뒤져야 돼. 또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면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바위 산의 경우에는 문제가 좀 심각해요. 땅속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표면으로 흘러서 그 큰 바위 주변에 다 큰 전류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비 올 때는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렇지?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러잖아. 벼락이 내려친다. 나무 밑에도 가면 안 되죠. 비 피하려고 나무 밑에 갔다가 커다랗고 뾰족한 나무가 번개를 받아서 밑에 여기 숨어 있는 사람, 그죠? 전류가 다 흘러가 버리잖아. 그죠? 여기 건물 밖에 보면 피레침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잘 안 보이네. 예, 잘 안 보이네. 피레침이 많습니다. 그래서 난 교회 신자는 아니지만 높은 교회 꼭대기에 이 십자가는 정말 구세주 역할을 하죠. 번개가 일로 쳐주잖아. 다른 집으로 안 가고 여기 집들이 많은데 교회는 높게 짓잖아요. 교회를 높게 짓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우리 교회에 오세요. 밤에 불 끄면 이것만 보여,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밤에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그렇게 옥상에 올라갔다가 교회 십자가를 보고 내가 바닥으로 떨어질 게 아니라 저쪽으로 가야겠다. 교회에 오도록 만들어 주려고 십자가를 높이 하는 거지. 십자가만 있어요. 또 이제 조금 으슥한 데 가보면 깃발도 있습니다. 하얀 깃발, 빨간 깃발. 그죠? 예. 인생의 갈 길을 잘 모르겠다 하면 점을 치러 오시오. 그죠? 점집에서 점집. 그렇죠? 이렇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죠? 좀 쉬었다가 진작에 쉬었어야 되는데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